어렸을 때 동화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소식이 있어요. 어떤 작은 새가 미녀와 야수의 영감을 준 커플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해줬어요. 우리가 알아내야 할 유일한 건 영화가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예요. 이 사랑받는 디즈니 영화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게스트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1537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유럽의 화창한 중심, 카나리아 제도에서 시작돼요. 카나리아 제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태어난 카나리오 사람들은 군도의 쾌적한 기후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해 카나리아 제도에서 한 신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다른 섬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페드로 곤살베스를 만나보세요. 페드로는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모증이라는 매우 희귀한 선천성 질환을 가졌어요. 다모증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다모증은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실제 늑대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털이 자라지 않는 부위에 과도하게 털이 자라게 하는 질환이죠. 2023년에도 이 질환의 원인을 잘 모르는데 하물며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피부과 전문의 사라 테일러는 역사상 이 질환에 대해 문서화된 사례는 쉬운 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페드로의 사례는 그만큼 드문 경우예요. 문제는 과도한 수염 때문에 사람들이 페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페드로는 야생인으로 불렸으며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0년 후 페드로는 배에 실려 헨리 2세 왕에게 선물로 프랑스에 보내졌어요. 왕이 곧 즉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선물을 쏟아부었죠. 꼬마 페드로는 프랑스 퐁탄블루의 하선에서 왕의 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궁중 전체가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의 학자들과 의사들은 그가 정말 야생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면밀히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페드로가 10살짜리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년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말했고 프랑스인들은 페트루스 곤잘부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왕실은 이 소식을 헨리 2세 왕에게 알렸고 왕은 즉시 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페트루스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디즈니 영화에서 벨의 인생이 야수의 성에 갇히자마자 바뀐 것처럼요. 하지만 페트루스에게 헨리 2세 왕의 궁전에서의 생활은 벨의 생활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디즈니 공주가 말하는 도자기와 친구가 되고 아름다운 실크드레스를 입게 됐다면 페트루스는 매일 학교에 가야 했어요. 신기하게도 법정과 선생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소녀는 라틴어에 능통했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 세계 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벨과 페트루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둘 다 에티켓을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르미에르가 벨에게 궁전의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페트루스도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마도 사람이었을 거라는 사실만 빼면요. 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곧 페트루스는 궁정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귀족처럼 옷을 입고 궁정의 사교 활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페트루스는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1559년 헨리 2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인 캐서린 드 메디치가 궁전을 이어받았습니다. 디즈니 버전의 이야기에서 왕자를 저주해서 야수가 되도록 저주하는 악명 높은 사악한 마녀가 있다면 이 이야기에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여왕이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여왕 캐서린 드 메디치는 페트루스와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다른 여성과 결혼을 주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캐시라고 부르기로 하죠. 문제는 여왕이 캐시에게 페트루스의 선천적 질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멋지게 들리진 않죠? 캐시는 왕실 하인의 딸이었는데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여왕이 누군가와 결혼하라고 하면 보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캐시는 결혼식 전에 페트루스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결혼식 날 페트루스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캐시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만하죠?
그녀의 반응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캐시는 처음에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캐서린 여왕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부분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처럼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 아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캐시. 그리고 페트루스의 겉모습은 그의 진짜 모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캐서린 여왕은 실제 미녀와 야수가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죠. 부부의 자녀에게 페트루스의 질환이 유전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첫 아이가 질환 없이 태어났을 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부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4명이 페트루스의 다모증을 유전받았어요. 곤잘부스 가족은 프랑스 궁정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생의 가족으로 알려졌고 남은 여생을 유럽을 여행하며 보냈어요. 자연과학자들은 다모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곤잘부스 아이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이 가족을 그린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항상 평범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명물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페트루스와 캐시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았을까요? 디즈니 영화 속 캐릭터들은 모두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녀와 야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기록은 페트루스가 인간인지 야수인지 알아내는 데에만 너무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실 외에는 그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에 영감을 준 원작 동화에서도 미녀와 야수는 해피엔딩을 맞이해요. 가브리엘 수잔 빌뇌브가 1740년에 쓴 이 원작은 페트루스와 캐시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페트루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역사가들은 전 세계에서 23가지가 넘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변형을 수집해왔어요. 그리고 동물신랑 이야기의 원형은 162가지가 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동화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즉,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떤 동화는 동화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라고 불러야 해요. 그림 형제나 한스 크리스텐 앤더슨 형제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동물신랑 이야기는 보통 후에 저주 아래 사는 왕자로 밝혀지는 동물 같은 인간과 결혼하는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해요. 디즈니 영화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역사적 연대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용한 의상으로 미루어 170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페트루스의 시대가 아니라 빌뇌브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곤잘부스의 가족 생활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빌뇌브가 꽤 많은 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벨이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야수의 저주를 풀었다면 현실에서는 페트루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악한 마녀도 없었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를 없앨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사회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애초에 야수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